성북구의 겨울밤은 도시의 소음이 거세된 채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만이 비좁은 골목길을 핥고 지나갔다. 한서진 순경은 익숙한 보폭으로 성북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그녀의 군화가 낡은 아스팔트 위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절제된 소리를 냈다. 순찰은 그녀에게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였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세상의 온기를 갈구했던 서진에게 경찰 제복은 타인의 삶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방패이자 스스로를 규정하는 단단한 껍질이었다. 그녀의 단정한 단발머리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한 채였다. 짙은 어둠 속에서 가로등 하나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깜빡였다. 그 빛 아래로 길 고양이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서진은 장갑 낀 손으로 허리춤의 무전기를 꽉 쥐었다. 그 순간 골목 끝 어둠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거친 욕설이 정적을 깼다. 서진의 눈빛이 즉각적으로 예리하게 변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낮췄다. 그곳에는 3명의 건장한 청년이 한 노인을 에워싸고 있었다. 노인은 낡은 코트를 입은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고 청년들은 그를 향해 발길질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노인네가 감히 눈을 똑바로 떠? 주동자로 보이는 청년이 노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서진은 즉시 상황을 판단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머릿속은 수십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행동 지침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골목을 향해 당당히 발을 내디뎠다. 경찰입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이 골목을 울렸다. 3 청년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함보다는 비웃음이 먼저 서렸다. 특히 주동자인 최재현은 한서진의 경찰 마크를 보더니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비웃었다. 성북서 순경이네? 야, 우리가 누군지 알고 살치는 거야? 저 노인네가 먼저 우리 차를 긁었단 말이야. 서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숨을 몰아쉬는 것이 힘겨워 보였다. 서진은 즉각적으로 노인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자세를 낮췄다. 사고가 났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하면 될 일입니다. 폭행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녀의 단단한 태도에 최재현의 눈매가 좁아졌다. 그는 서진의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한서진. 최재현은 낄낄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는 시초를 했다. 한서진 순경님, 앞날이 창창하신데 오늘 밤 길을 잘못 드셨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할걸? 서진은 그가 최태식 서장의 아들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경찰 내부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아나무인의 그 자식이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노인의 떨림이 서진의 척추를 타고 전해졌다. 서진의 손이 핫팩이 든 주머니를 꽉 쥐었다. 그녀는 그들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만의 위험을 뿜어냈다. 범죄 앞에 부모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서진의 확신에 찬 한마디는 골목의 냉기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다. 최재현이 분을 참지 못하고 달려들려던 찰나 서진은 망설임 없이 테이저건을 꺼내 안전장치를 해제했다. 날카로운 경고음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그 자체였다. 3 청년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서진의 눈에서 자신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정의만을 쫓는 맹수의 본능을 보았다. 물러나십시오. 지금 당장 조사를 받으러 가야겠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붉은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목도리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방금까지 그녀가 품고 있던 것이었다. 노인은 멍한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오랜 세월 세상의 풍파를 겪어온 깊은 슬픔과 뜻밖의 구원에 대한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아가,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서진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서진은 노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노인을 향한 배려는 따뜻했다. 최재현 일행은 끝내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진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가져올 파장이 무엇인지 그녀도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순찰차를 부르고 노인을 차에 태운 뒤 서진은 다시 어둠 속을 응시했다. 차 안의 온기 속에서 노인은 서진의 이름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온 수십 년의 기억이 찰나의 희망과 함께 뒤섞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성북경찰서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다. 서진이 책상에 앉아 지난밤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서장실로부터 호출이 떨어졌다. 차가운 금속성 전화벨 소리가 서진의 가슴을 짓눌렀다. 동료 경찰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최태식 서장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지만 서진은 꿋꿋한 자세로 일어섰다.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지난밤 노인에게 건네주었던 온기의 여운이 남아있었다. 서진은 서장실의 육중한 문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최태식의 거친 숨소리가 느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문고리를 잡았다. 운명은 그렇게 차가운 새벽을 뚫고 그녀를 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이 선택한 정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자신의 심장 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골목길에서 건넸던 그 붉은 목도리가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의 상징이 된 밤이었다. 이제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성북경찰서장의 집무실은 밖의 계절과는 무관하게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한서진은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단정한 단발머리는 흐트러짐이 없었으나 어젯밤 골목길에서 입은 낡은 경찰 제복 끝자락에는 여전히 먼지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맞은편 책상 뒤에 앉은 최태식 서장은 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서류 뭉치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서류가 테이블에 치면하는 건조한 소리가 좁은 집무실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최 서장의 눈은 뱀처럼 가늘게 찢어져 서진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손목의 고가 시계를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서진의 심장 박동은 평소보다 조금 빨랐지만 그녀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강직하게 정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맑지만 외로운 눈빛은 최 서장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서장은 서류 더미에서 사진 한 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거기에는 어젯밤 골목길에서 제압당했던 최재현의 멍든 얼굴이 찍혀 있었다. 서장이 나직하게 그러나 뼛속까지 시린 도끼를 담아 입을 열었다. 한순경, 자네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기는 하나 경찰 조직이라는 게 말이야. 정의 하나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인맥, 학연, 그리고 위계 질서라는 게 있지. 자네가 어젯밤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몰랐나. 서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손은 등 뒤로 꽉 쥐어져 있었다. 손바닥 안에 남아있는 흉터가 욱신거리는 듯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배웠던 것은 오직 하나,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최 서장이 요구하는 것은 그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라는 것이었다. 서진이 침착하게 답했다. 서장님,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가 누구든 그가 저지른 폭력은 폭력입니다. 보고서는 어젯밤 현장의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최 서장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서진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서진의 키보다 한 뉴슨 더 큰 책으로 그녀를 위압하듯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서진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고아 출신의 배경도 없는 순경 하나가 정이 운운하며 나대는 꼴이라니. 자네가 지키려던 그 늙은이가 자네의 앞날을 보장해 줄 것 같나. 자네가 이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자네의 경찰 인생은 오늘로 종지부야. 파면은 물론이고 징계 기록이 남아서 어디 가서 일용직도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줄 수 있어.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서진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서장님이 경찰 조직의 수치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 파면을 하신다면 그 이유가 서장님의 사적인 복수라는 것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집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최 서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창백하게 식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전화기를 들어올렸다. 그래,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서 평생 썩어보도록 해. 자네를 받아줄 정식 파출소는 어디에도 없어. 가평오지에 버려진 폐쇄 직전의 파출소로 발령 내줄 테니까 그곳에서 자네의 고결한 정의를 마음껏 펼쳐보라고. 서진의 마음속 한 구석이 덜컥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차라리 그게 나았다. 이 숨막히는 서장실에서 더 이상 타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짐을 싸서 나가는 서진의 등 뒤로 최 서장의 비웃음 소리가 끈적하게 따라붙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서진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슈트 차림의 이준혁 검사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상태를 보고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준혁의 눈빛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자책이 서려 있었다. 준혁이 서진의 팔을 살며시 붙잡았다. 서진 씨,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손을 써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든 감찰부 쪽 사람을 통하든 서진은 준혁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다. 그녀는 미소 지으려 노력했지만 입꼬리는 서글프게 떨렸다. 준혁 씨, 고마워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제 싸움입니다. 서장님은 제게 가평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 떠나야 해요. 준혁은 허망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가 서진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준혁이 다급하게 말했다. 가평이라니요. 그곳은 경찰 인력도 제대로 없는 곳입니다. 서진 씨, 제발 부탁이에요. 제 도움을 받아요. 저는 서진 씨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울음이 아니라 결이었다. 준혁 씨, 만약 준혁 씨가 저를 도와서 이 일을 해결하면 저는 평생 떳떳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냥 경찰로 남고 싶어요. 비록 좌천되더라도 제 양심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며 세운 유일한 원칙이었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진의 고든 신념 앞에 자신이 가진 권력은 오히려 초라해 보였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서진의 손은 차가웠다. 서진 씨,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낡은 관사로 향했다. 관사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몇 권의 법률 서적과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어젯밤 그 노인이 건네주었던 따뜻한 온기가 밴 핫팩뿐이었다. 서진은 짐을 싸며 창밖을 보았다. 성북구의 좁고 어두운 골목들이 보였다. 그곳에서 누군가는 불의에 맞서고 누군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린 경찰의 날개를 꺾고 있었다. 서진은 옷가지 사이에 핫팩을 깊숙이 챙겨 넣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다음 날 새벽, 가평행 버스 터미널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낡은 버스에 올라탄 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창의 감촉이 이마에 닿았다. 버스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출발하자 서진은 성북경찰서의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경찰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유배였다. 버스가 도심을 빠져나가며 산길로 접어들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서진은 창밖의 풍경을 응시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겪었던 수많은 외로움이 되살아났지만 지금은 그 외로움조차 그녀의 일부였다. 파출소에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을 낯선 환경과 고립무원의 상황이 두려웠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차가운 버스 안에서 서진은 무릎을 감싸 안았다. 가평의 파출소는 성북구의 화려한 파출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소박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파출소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산바람만이 낡은 간판을 흔들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파출소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인가. 서진은 짐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먼지를 닦아냈다. 밤이 찾아오자 가평의 산골은 지독한 정적에 휩싸였다. 가로등 하나 없는 밤길은 칠흑 같았다. 서진은 혼자 파출소를 지키며 밤 근무를 섰다. 그때였다. 책상 위에 있던 낡은 전화기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긴장감이 서진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대답은 없었다. 오직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귀를 울렸다. 그리고 잠시 후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음침한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서진의 얼굴을 비추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짧은 경찰 인생을 끝내버리겠다는 듯한 악의로 가득 찬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넌 거기서 죽게 될 거야.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 테니까. 서진은 문자를 읽고 나서도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게 타올랐다. 이곳이 유배지라면 여기서라도 끝까지 버티겠다고 서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이 다시 한번 주머니 속의 핫팩을 꽉 쥐었다. 그 온기가 서진의 차가운 손등 위로 번져나갔다. 성북에서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믿기로 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그녀가 건넨 작은 온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그녀의 밤을 지탱하고 있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던 차가운 풍경들이 이제는 그녀의 새로운 전장이었다. 서진은 등을 펴고 파출소의 어두운 창밖을 응시했다. 밤은 깊고 길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부서진 배지는 가슴에서 사라졌지만 그녀의 정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가평의 겨울은 서울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웠다. 성북경찰서라는 익숙한 도시의 소음과 긴장감 대신 이곳 파출소의 밤은 정적이라는 이름의 칼날로 서진의 뺨을 점여왔다. 낡은 관사의 창문은 틈새마다 냉기가 들이쳤고 밤새 들리는 것은 눈 덮인 산길을 지나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뿐이었다. 한서진은 좁은 관사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불의에 맞섰던 흔적은 손마디에 옅은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 불의의 중심에 있던 자들은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하고 그녀는 이 버려진 땅으로 유배를 당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그녀에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배지를 반납할 생각은 없었다. 비록 이곳이 차가운 유배지일지라도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은 그녀의 뼛속 깊이 박혀 있었다. 휴일이었지만 파출소에는 아무도 없었고 서진은 무거운 배낭을 챙겨들었다. 몸을 덮이고 싶었다. 단순히 온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가워진 자신의 영혼을 다시금 녹여줄 무언가가 간절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온기, 그 낡은 국밥집을 향해서였다. 서울의 매연 섞인 공기가 오히려 반갑게 느껴질 정도로 가평의 산속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익숙한 골목 끝,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 문을 밀고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고기 육수의 진한 향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 안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여전히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묵묵히 깍두기를 썰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이른 시간 탓인지 손님이 거의 없었다. 서진은 가장 구석진, 빛이 잘 들지 않는 자리에 앉았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서진의 눈은 무심코 입구 쪽을 향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한 사람, 깊게 패인 주름과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빛을 가진 노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이병호였다. 지난밤 골목길에서 억울하게 폭행당하고 있던 그 노인이 분명했다. 서진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도 서진을 발견한 듯 했다. 노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절제된 침착함으로 돌아왔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짧게 목례를 했다. 노인은 뚜벅뚜벅 걸어와 서진의 맞은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침묵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국밥의 김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노인은 수저를 들기 전 말없이 서진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예리하면서도 기묘한 연민을 담고 있었다. 한참 동안의 적막 끝에 노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울림은 깊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 그 평범한 한마디가 서진의 심장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렀다. 경찰서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가평으로 쫓겨나면서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던 서진이었다. 그러나 그 짧고 무심한 질문 앞에서 그녀가 평생 쌓아온 외로움과 참아왔던 눈물이 둑을 터뜨릴 듯 넘실거렸다. 서진은 숟가락을 꽉 쥐었다.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녀는 고개를 든 채 눈가를 붉게 물들이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주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국밥 덕분에 잘 먹고 지냅니다. 라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노인은 말없이 숟가락을 국밥 속에 담갔다. 그 역시 그녀가 겪고 있을 고초를 본능적으로 직감한 듯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비겁함이 한 젊은 경찰의 앞길을 막아섰음을 그는 노련한 법조인의 통찰력으로 읽어내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핫팩 2개를 만지작거렸다. 지난번 노인에게 건네주려 했던 핫팩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해 보였다. 그녀는 노인의 국밥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즈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눈짓을 해 노인의 것까지 계산을 마쳤다. 잠시 머뭇거리던 서진은 주머니에서 핫팩 2개를 꺼내 노인의 식탁 위에 살며시 올려두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많이 추운 밤이니까요.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서진을 보았다.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왔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오히려 마음만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가평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다. 국밥집 안 이병호는 서진이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 놓인 핫팩은 아직도 미세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핫팩을 천천히 쥐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따스함은 그가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의 가장 순수한 온기였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뜬 번호는 그가 결코 다시 누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한 듯 번호를 눌렀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다. 이병호다. 그 젊은 순경, 한서진. 지금 당장 조사해봐라. 어떤 놈들이 그녀를 가평으로 보냈는지,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노인의 눈빛이 다시금 서슬퍼렇게 빛났다. 과거 대검찰청 총장으로서 휘둘렀던 그 날카로운 칼날이 이제는 자신의 가슴에 온기를 전해준 소녀를 위해 다시 뽑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당황한 듯했지만 노인은 단호했다. 내 방식대로 움직일 테니 너는 정보만 가져오도록 해. 세상이 잊어버린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핫팩을 만지작거렸다. 가평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 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다시금 정의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밤, 한 명의 노인이 다시 칼을 쥐고 한 명의 경찰이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이 고단한 겨울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지도 몰랐다. 먼 곳에서 새벽을 알리는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진에게는 희망이었고 최태식과 같은 무리들에게는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였다. 이병호는 핫팩을 코트 안쪽 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분노가, 그러나 가장 따뜻한 사랑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렇게 겨울밤은 소리 없이 깊어갔고 거대한 폭풍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서진은 버스 안에서 옅은 잠에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알 수 없는 안도감. 그것이 바로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노인은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하늘의 별들은 차가울 정도로 밝았고 그는 그 별들을 향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법이라는 차가운 책의 뒤에 숨어 비겁한 짓을 일삼는 자들에게 노인은 법보다 더 무서운 실체를 보여주려 했다. 한서진, 그 이름이 이병호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거인이 기지개를 켜는 듯 묵직했다. 파출소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고 이제 서울에서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 그릇의 국밥과 두 개의 핫팩에서 시작되었다고 나중에 누가 믿겠는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아주 작은 온기에서부터 변해가는 법이었다. 서진은 가평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렸다. 뺨에 닿는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어깨를 펴고 파출소를 향해 걸어갔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제의 그녀와 오늘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비록 그 존재가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시선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파출소 앞 가로등이 깜빡거렸다. 서진은 가로등 아래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방눈이었다. 소리 없이 세상을 덮어가는 전운처럼 그녀의 정의도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이 썩어빠진 조직을 덮칠 것이다. 그녀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따뜻한 난로가 그녀를 맞이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억울함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가슴 한구석에 갈무리한 채 서진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경찰 제복에 빳빳한 깃을 세우고 그녀는 다시금 세상을 향해 정직한 눈빛을 보냈다. 아무리 차가운 유배지라 해도 그녀가 있는 곳이 곧 정의의 최전선이었다. 밤은 길었지만 그녀는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서진의 긴 싸움이 가평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가평의 밤은 서울의 그것과는 결이 달랐다. 도시의 밤이 네온사인의 인공적인 빛과 소음으로 뒤섞인 불면의 시간이라면 이곳의 밤은 날카로운 겨울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창틀마다 서리빨 같은 고독을 새겨넣는 고요의 시간이었다. 한서진은 낡은 파출소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은 수명이 다했는지 가끔씩 파르르 떨며 신경질적인 빛을 내뱉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어제 작성하다만 서류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좁은 파출소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약간의 곰팡이 섞인 습기였다.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폐 속 깊숙이 들어찬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 달력에 머물렀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은 하나같이 무의미하게 지나갔다.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온 지 2달. 그녀는 마치 세상의 기억에서 지워진 존재처럼 살고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들어온 은행 알림이었다. 입금되었습니다. 300영원. 서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급여 날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을 일도 없었다. 단순히 누군가의 착오일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다시 서류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파출소의 고요를 깨뜨리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수화기를 든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경찰청 감찰반이었다. 건조하고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넘어 날아들었다. 한서진, 순경 본인입니까? 귀하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 자금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즉시 감찰 조사에 회부합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서울청 감찰실로 출석하십시오.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뇌물이라니, 30만 원이라니.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진은 멍하니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최태식 서장의 얼굴이 뇌리를 스쳤다.
그 오만하고 비릿한 미소가 겹쳐 보였다. 최 서장이 자신의 아들 최재현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아예 한서진이라는 존재를 경찰 조직 내에서 완전히 매장하려 작정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왜 하필 나인가? 서진은 속으로 되뇌었다. 정의를 지키려 했던 대가가 고작 30만 원짜리 조작된 낙인이라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울분이 차올랐지만 그것을 밖으로 터뜨릴 곳조차 없었다. 밤은 깊어갔고 파출소의 불빛은 더욱 위태롭게 흔들렸다. 몇 시간 뒤 아는 동료로부터 은밀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진아, 조심해. 최 서장이 직접 손을 썼어. 윗선에 네 이름이 뇌물 수수 리스트로 올라갔다. 이번 건은 단순 조사가 아니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징계위원회라고. 내가 증거를 찾아보려 했는데 기록이 너무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어서 손댈 수가 없어. 동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또한 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자였다. 서진은 마른 세수를 했다. 거칠어진 손바닥의 감촉이 얼굴에 닿았다. 고마워, 선배.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가볼 거야. 내 정직함이 겨우 30만 원에 팔릴 수는 없으니까. 통화가 종료된 후 서진은 파출소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매서웠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하늘 어딘가에 정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 거대한 어둠 속에 집어삼켜진 지 오래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감찰반의 출석 요구서가 담긴 종이 봉투를 꽉 쥐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이야말로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고립무원. 그 단어가 서진의 온몸을 짓눌렀다. 아버지가 일찍 떠나고 보육원에서 자라며 배웠던 것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신념이 도리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준혁의 생각이 났다. 단단한 무태 안경 너머로 늘 차분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던 그 사람. 그에게 연락할까 싶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준혁마저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그는 검사였다. 그가 가진 정의는 경찰 조직의 내부 비리와 싸우기에 너무나 고귀했다. 서진은 다시금 파출소 계단에 주저앉았다. 찬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냈다. 지난번 노인에게 건네고 남았던 것이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핫팩을 만지작거렸다. 흔들면 다시 따뜻해질까.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하며 그녀는 핫팩을 세차게 흔들었다. 하지만 핫팩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완전히 수명이 다해버린 것이다. 그 사소한 사실조차 서진에게는 잔인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이제 기댈 곳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최태식 서장의 아들 최재현이 낄낄거리며 비웃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한서진이라는 순경은 그저 치워버려야 할 눈엣 가시에 불과할 것이다. 무력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기 힘든 감정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서진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어둠이 짙게 깔렸다.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 체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심장 한구석에서는 아직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내일 아침 서울로 올라가면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그곳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울 자들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한다. 그들은 분명 그녀의 과거를 들먹이며 고아라는 신분을 조롱하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한서진은 알고 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경찰이 되겠다고 꿈꾸는 수많은 아이들의 희망조차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그녀의 단발머리를 거칠게 흩뜨려 놓았다. 제복 위에 걸친 점퍼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똑바로 걸어갔다.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웠으나 동시에 꿋꿋했다. 내일은 잔인한 하루가 될 것이다. 아마도 그녀의 경찰 인생에 있어 가장 치욕스럽고 어두운 날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진은 침묵을 선택했다. 소리내어 울지도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고 단호한 목소리에 집중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배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파출소의 낡은 나무 책상 위. 서진은 감찰반에서 보내온 서류 봉투를 책상 끝에 올려두었다. 왠지 모르게 그 봉투가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봉투 안에는 그녀의 인생을 난도질할 독이 든 조항들이 가득하리라. 서진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천장의 형광등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깜빡거렸다. 마치 세상이 그녀에게 던지는 마지막 비웃음 같았다. 밤은 쉼없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시간도 함께 깎여나가고 있었다.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다잡는 것뿐이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서울로 가는 버스, 차창밖 풍경을 상상했다. 가평에 눈 덮인 산들은 이제 차가운 적이 되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서진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일까? 아니면 다가올 싸움에 대한 본능적인 전율일까? 그녀는 책상 위에 볼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보고서 용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억울하다고? 나는 결백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말에 코웃음 칠 것이다. 증거가 없는 정의는 힘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진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파출소 안은 정적만이 흘렀다. 멀리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서진은 눈을 감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노인을 구했던 그날 밤의 공기를 떠올렸다. 차갑고 매섭고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를 살렸다는 숭고한 기쁨이 있었던 그 밤. 그 온기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지금 그녀의 손에는 오직 차가운 서류와 조작된 뇌물 누명만이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진은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비록 세상이 그녀를 버리고 조직이 그녀를 매장하려 해도 자기 자신의 양심만큼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고집스러운 신념. 그것이 한서진이라는 인간을 지탱하는 마지막 뿌리였다. 창밖의 하늘은 서서히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희망이 아니라 그녀가 마주해야 할 잔혹한 현실을 비추는 조명처럼 느껴졌다. 서진은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경찰 제복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낡은 가방에 몇 안 되는 소지품을 넣었다. 감찰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무겁게 땅을 울렸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파멸과 그 파멸을 뚫고 나올지 모를 작은 가능성을 향해 그녀는 파출소 문을 열고 나섰다. 찬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새벽 하늘을 가로지르는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조작된 뇌물, 매장당하는 정의, 그리고 고립된 한 경찰의 투쟁. 이 이야기는 이제 막 폭풍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었다. 징계위원회 결과가 곧 발송될 것이다. 그 결과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지 서진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둠 속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조차 외로워 보였다. 그러나 서진은 걷기를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그녀의 발소리가 마치 결연한 선언처럼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 자신이 믿어온 세상에 대한 마지막 응답이라는 것을.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지 못했다. 버스의 흔들림은 마치 그녀의 삶을 흔드는 권력의 손길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 속에서 서진은 보았다.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아주 작지만 선명한 불꽃을. 최태식 서장이 아들을 위해 만든 그 거대한 그물망이 그녀를 죄어오겠지만 그 그물망조차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버스가 서울의 삭막한 빌딩 숲 사이로 진입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대한 도시의 무관심 속에 한서진의 고독한 전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성북경찰서의 복도는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른 아침의 햇살은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길게 늘어지며 서진의 그림자를 비정상적으로 길게 짓눌렀다. 한서진은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장례 행렬처럼 들린다는 기괴한 착각에 빠졌다. 가슴팍에 달린 지난 3년간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던 경찰 배지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시민을 보호하는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목을 옥죄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서진은 최태식 서장의 집무실 문 앞에 멈춰섰다. 무겁고 어두운 색의 참나무 문은 마치 넘을 수 없는 권력의 벽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고동쳤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서진은 주먹을 꽉 쥐어 그 떨림을 강제로 잠재웠다. 문 안쪽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와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최태식 서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고 오만했다. 그는 서진의 인생을 결정짓는 순간을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가볍게 다루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체되어 있었다. 최태식 서장은 안경 너머로 서진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서진이라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다. 그저 처리해야 할 귀찮은 짐을 치우는 듯한 냉소적인 눈빛만이 가득했다. 옆에 서 있던 감찰반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직위 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서.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서진의 눈앞에서 춤을 추듯 일렁였다. 뇌물 수수 혐의. 서진은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것은 정의였지 누군가의 더러운 돈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가슴 위에 배지를 떼어냈다. 그 작은 쇳덩어리가 손바닥 위에서 차가운 금속성 온기를 뿜어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서진은 자신의 심장 일부분이 뜯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날 이후 서진의 세계는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터덜터덜 성북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평온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바쁘게 걸음을 옮겼지만 서진에게는 그 모든 소음이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아득하고 멍하게 들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자주 찾던 골목길 국밥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서진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으나 오늘은 그마저도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식당 안에는 구수한 육수 냄새가 자욱했다. 낡은 나무 탁자들, 김이 서린 창문, 그리고 늘 따뜻한 미소로 서진을 맞이하던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아주머니는 서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다급하게 국밥 한 그릇을 내어왔다. 서진 순경, 얼굴이 왜 이리 안 좋아? 어디 아픈 거야?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진의 무너진 방어선을 단숨에 허물어뜨렸다. 서진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다. 국밥 위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그녀의 눈시울을 자극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국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녀였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배웠던 것은 눈물을 참는 법, 아픔을 숨기는 법이었는데 지금 그녀는 제어할 수 없는 통곡을 터뜨리고 있었다. 서진은 국밥집 구석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경찰이라는 꿈, 타인을 지키겠다는 신념, 그 모든 것이 짓밟힌 참담함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준혁은 식당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여인이 권력의 폭력 앞에 무참히 파괴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휩싸였다. 그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진의 울음소리는 식당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이준혁은 주머니 속에서 수첩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법전과 규정, 절차라는 이름의 방패들이 오늘따라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했다. 그는 아주머니에게 서진을 잘 부탁한다는 눈짓을 보낸 뒤 말없이 식당을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준혁의 눈빛은 이전의 냉철함을 잃고 결의에 찬 서늘한 불꽃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겨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아버지가 앉아있는
그 거대한 성체, 그 권력의 핵심인 서재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다. 하지만 서진의 눈물은 그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준혁은 검찰청 건물을 등지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서진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향한 처절한 복수와 정의의 재건만이 가득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낡고 무거운 현관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거실의 적막함이 그를 압도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평소 자신이 경멸에 맞이 않던 아버지 이병호의 서재문 앞에 섰다. 고풍스러운 나무 문 너머로 아버지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은 손을 들어 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 소리는 고요한 집안을 깨뜨리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더 이상 검사 이준혁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한 명의 사내로 서 있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누구냐? 준혁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저입니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진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준혁은 다시 한번 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 소리는 무너져버린 서진의 삶을 향한, 그리고 그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준혁의 무언의 맹세였다. 그의 손바닥은 문을 두드린 충격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전야만이 그의 온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운 서울 성북동의 고급 저택. 묵직한 마호가니 문 뒤편으로 비쳐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은 마치 세상의 온기가 거세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이준혁은 자신의 정장 소매를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원단조차 이토록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마주해야 할 상대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자 지금껏 그가 넘지 못했던 가장 거대한 벽이기 때문이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한다는 절박함이 빚어낸 응축된 분노였다. 준혁은 심호흡을 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차고 건조했다. 그는 주저없이 문을 두드렸다. 3번의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복도의 고요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안에 있는 사람은 이병호, 은퇴한 대검찰청 검찰총장이자 법의 정점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차가운 지성인이다. 잠시 후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들어와라. 준혁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묵직한 서적들의 냄새와 오래된 종이에 취축한 향이 배어 있었다. 이병호는 낡은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고 손에는 차갑게 식은 차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나지막하게 물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법정에서의 논리적인 목소리와는 다른 지극히 개인적인 권태가 묻어나는 물음이었다.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서진, 아버지,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이름을 뱉는 순간 서재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이병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 깊고 날카로운 눈동자 속에는 수십 년간 다져온 냉철함과 알 수 없는 파동이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다. 한서진이라. 그 이름이 왜 네 입에서 나오는 거냐? 준혁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그녀는 경찰입니다. 아니, 경찰이었습니다. 성북서에서 최태식 서장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누명을 쓰고 배지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그녀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가진 힘으로 그녀를 좀 도와주십시오. 준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선 처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병호는 아무 말 없이 준혁을 응시했다. 마치 그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저 아들의 감정적인 호소일 뿐인지 저울질하는 듯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진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조작된 뇌물수수 혐의를,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자부심을 토해내듯 쏟아냈다. 그가 말을 이을수록 방 안의 기류는 묘하게 뒤틀렸다. 이병호의 시선이 준혁의 얼굴에서 떠나 천천히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다. 평소라면 결코 열어 보이지 않을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낡은 붉은 목도리 하나가 정갈하게 접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진이 건넸던 2개의 핫팩, 그리고 서진의 이름이 적힌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이병호는 그 물건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차가운 겨울밤, 자신의 품에 핫팩을 찔러 넣어주던 단정한 단발머리의 젊은 순경, 그 맑고 고든 눈빛,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던 그 옹골찬 태도. 당시 자신이 처했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온기, 그 이름이 바로 한서진이었다. 아, 이 사람이었구나. 내 영혼을 다시 숨쉬게 했던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구나. 이병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찰나의 경악은 이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그리고 서진을 저토록 무참히 짓밟은 자들에 대한 서슬퍼런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손을 떨며 붉은 목도리를 꺼내 들었다. 부드러운 천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마치 서진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이 작은 징표들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낸 사명임을 직감했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에 들린 목도리를 보고 숨을 멈췄다. 저게 왜 아버지의 서랍에? 아버지, 저게 어떻게? 이병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의 흐릿한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검찰총장이라는 칼을 휘두르던 시절에 그 예리하고 서늘한 눈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노쇠한 육체였지만 그 기운은 서재 전체를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그가 준혁을 향해 차갑게 내뱉었다. 내 서재에 있는 모든 서류를 다 꺼내라. 그리고 내 펜을 가져와라. 최태식, 그자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마. 준혁은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이내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병호는 창가로 다가가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 그는 자신의 손에 쥔 핫팩을 꽉 쥐었다. 그 온기는 이제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되어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재의 책상 위에는 이병호가 덮어두었던 법률 서류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먼지 쌓인 판례집, 수십 년 전의 내부 고발 문건들, 그리고 그가 은퇴하며 가져왔던 비장의 카드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준혁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거인의 각성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 싸움이 아니었다. 한 여인의 순수한 온기를 지키기 위한 한 노인의 마지막 명예로운 전쟁이었다. 이병호는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서류 위에 서명하는 그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치밀한 형사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최태식이라는 거대한 악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담겨 있었다. 감사 요청서, 언론사에 보낼 자료, 그리고 경찰 조직의 부패를 도려낼 칼날 같은 문구들이 종이 위를 채워나갔다. 준혁은 그 곁에서 조용히 아버지의 손길을 도왔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비치기 시작할 때 책상 위에는 이미 거대한 정의의 무기가 될 서류 더미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병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곧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는 고요함이 있었다. 서진아, 너의 그 작은 온기가 나를 살렸듯이 이제는 내가 너의 세상을 다시 밝혀주마.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서재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서재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정의가 시작되는 서늘한 아침의 숨결이었다. 이병호의 서재는 묵직한 마호가니 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마치 박제된 시간의 방과 같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창살 무늬를 따라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만년필을 쥐었다.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법전을 뒤적이고 수많은 인간의 운명을 판가름했던 그 손이었다. 은퇴 이후 그 손은 단지 정원을 가꾸거나 신문을 넘기는 무력한 기관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달랐다. 한서진이라는 이름, 낡은 목도리, 그리고 차가운 겨울밤 건네받았던 그 온기 어린 핫팩 하나가 그의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다. 이병호는 앞에 놓인 수십 장의 서류를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발장이 아니었다. 성북경찰서장, 최태식의 아들 최재현이 연루된 범죄 기록, 서진을 좌천시키기 위해 조작된 인사발령 문서, 그리고 서진의 계좌로 입금된 검은 돈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엮인 거미줄처럼 법리적 결함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돋보기를 들어 서류 모서리에 날카로운 글자들을 확인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자비 없는 포식자가 사냥감을 몰아넣을 때 짓는 서늘하고도 우아한 미소였다. 이병호는 잉크병을 열고 묵직하게 서명했다. 그 획 하나하나에 짓밟힌 한 젊은 경찰의 인생과 세상에 맞서 싸우다 상처 입은 어린 영혼을 위한 진홍곡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밤 공기가 차갑게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서진이 머물고 있을 그 낡은 단칸방을 떠올렸다. 그녀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보며 흐느끼고 있진 않을까?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가 세상의 불의에 홀로 맞서고 있을 때 자신은 고작 안온한 은퇴 생활이라는 성체 안에서 고독을 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다. 이병호는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섰다. 새벽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차에 올라탄 그는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 소리가 고요한 차고를 울렸다. 목적지는 성북동의 어느 후미진 골목, 서진의 거차였다. 차가 골목 어귀에 닿았을 때 그는 엔진을 끄고 잠시 숨을 죽였다. 전등이 나간 가로등 아래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한서진이었다. 그녀는 낡은 경찰 제복을 벗고 수수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엎드려 고양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는 그녀의 손끝이 보였다. 그 손에는 여전히 당시 사고로 입은 옅은 흉터가 남아있었다. 이병호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이 멎는 듯했다. 자신의 인생이 권력의 부스러기를 쫓는 동안 썩어 문드러질 때 이 아이는 그 척박한 땅 위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고 웅크린 어깨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그 누구보다 단단한 정의의 핵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잠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그 표정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차갑고도 고요한 인내만이 서려 있었다. 이병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동안 사람을 신문하고 처벌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노검사에게 누군가를 지켜주겠다는 다짐은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그것은 법조문보다 강했고 권력의 힘보다 숭고했다. 그는 차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잠시 머물며 그녀의 온기가 골목의 찬 공기를 뚫고 여기까지 전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보낸 자료가 수신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고요한 골목은 폭풍 속으로 휘말릴 것이다. 하지만 그 폭풍은 서진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서진을 괴롭혀온 이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될 터였다. 이병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늙은 거인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로 작게 읊조렸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다. 그리고 이 세상이 너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정직한 결말을 직접 써내려가겠다고. 그는 차를 돌려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오전, 서울의 언론사 편집국은 발칵 뒤집혔다. 대검찰청 특수부 출신의 실무진들이 다루었을 법한 방대한 비리 증거 자료가 익명의 팩스로 쏟아져 들어왔다. 최태식 서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 사건 조작 과정에서 오간 문자 기록, 그리고 아들 최재현의 범죄를 덮기 위해 사용된 청탁 명단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기사들은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성북 경찰서의 담벼락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태식 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차가운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불길한 소란을 느끼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서진을 완전히 매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둣발 소리는 평소의 경찰들과는 달랐다. 무겁고 단호하고 일말의 자비도 없는 소리였다. 대검찰청 특별수사단. 압수수색 영장을 손에 쥔 수사관들이 서장실의 육중한 문을 걷어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최태식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서장실의 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들어온 빛이 최태식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다. 뒤이어 나타난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최태식은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다. 이병호의 치밀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다. 먼 곳, 서진은 파출소 앞을 서성이다가 낯선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골목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날의 햇살 같은 예감이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시리고 차가운 하늘이었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기분은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보호막이었다. 이제 정의는 멀리 있는 법전 속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노인의 낡은 만년필 끝에서 그리고 그녀를 짓밟았던 자들이 무너지는 소리 속에서 서서히 숨을 쉬고 있었다. 폭풍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한서진은 비로소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